아버지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김정우 씨의 목소리였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마치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정우 씨의 이야기는 2년 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아버지 김철수 씨, 당시 78.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다. 중소기업 격리과장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뒤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것이 일과였다. 아버지는 항상 단정하셨어요. 양말 한 켤레라도 짝을 맞춰서 정리하시는 분이었죠. 그런 분이 어느 날부터 같은 옷을 며칠씩 입고 계시더라고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처음엔 사소한 건망증이었다.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약속 시간을 까먹는 정도.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가셨대요. 1시간 넘게 찾아다니다가 동네 슈퍼 앞에서 발견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나 출근해야 하는데 라고요. 병원 진단은 명확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기 진입 단계.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앞으로 증상이 더 진행될 겁니다. 가족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정우 씨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가 혼자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어머니도 지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루는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아버지가 한밤중에 깨워서 밥을 달라고 하시는데 졸린 눈으로 부엌으로 가시다가 정우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모양이었다. 계단 아래 쓰러져 있던 어머니. 발목이 부어올라 있었고 통증으로 신음하고 계셨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하신 말은 괜찮아.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였다고 한다. 그날 밤 정우 씨는 결심했다. 더 이상 어머니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다고. 형제들과 의논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마치 저희가 부모님을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여전히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히 그들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다. 결국 가족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24시간 상주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이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형제들이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집에서 아버지를 돌볼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여러 업체에 문의했고 몇 명의 보호사를 면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미숙 씨 50대 초반의 경력 10년차 요양보호사를 만났다. 첫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말투도 차분하시고 경력도 오래되셨고 무엇보다 이전 고용주들의 추천서가 좋더라고요. 성실하고 친절하다. 환자를 자식처럼 돌본다는 내용이었죠. 2023년 11월 5일 박미숙 씨가 김철수 씨 댁에 입주했다. 처음 한 달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아니, 완벽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식사도 꼬박꼬박 챙기시고 약도 시간 맞춰 드리시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온 뒤로 내가 사람 된 것 같다고. 정우 씨는 주말마다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박 씨는 상세한 리포트를 전해줬다. 아버지가 오늘 무엇을 드셨는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화장실은 몇 번 다녀오셨는지까지. 제가 감사하다고 했더니 박 씨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모실게요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변화를 처음 감지한 건 정우 씨의 아내였다. 12월 중순쯤이었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팔에 멍이 있던데라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치매 환자들은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힌다고 들었으니까. 하지만
아내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다. 다음 주말에 갔더니 정말 멍이 있더라고요. 팔뚝 안쪽에 엄지손가락만 한 개, 두 개. 박 씨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고. 박미숙 씨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셨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였는데 혼자 일어나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론 더 조심하겠습니다. 설명은 합리적이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정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늘 조심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번엔 다리였다. 종아리에 길쭉한 멍. 그 다음엔 어깨. 그 다음엔 등. 매번 박 씨의 설명은 달랐어요. 문에 부딪히셨다. 의자에서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셨다. 제가 목욕시켜드리는데 미끄러지셨다. 설명이 달라도 이상할 건 없었다. 치매 환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니까. 하지만 정우 씨의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가 과민한 건가 싶었어요. 괜히 의심하는 게 박 씨한테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정우 씨는 갑작스러운 일로 부모님 댁에 들렀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다. 열쇠가 있었기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은 고요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다. 정우 씨가 어머니? 하고 부르려는 순간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박미숙 씨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다정한 톤과는 전혀 달랐다. 날카롭고 짜증 섞인, 그리고 위협적이기까지 한 목소리. 정우 씨는 얼어붙었다. 곧이어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정우 씨가 황급히 방문을 열었을 때 박미숙 씨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두려움에 가까웠다. 아,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방금요? 무슨 일이세요? 아,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시는데 자꾸 팔을 빼지 않으시네요. 하, 오늘 좀 고집이 세시네요. 박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우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어려있던 그 표정. 그건 단순히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공포. 그렇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우 씨가 다가가 물었다. 아버지는 정우 씨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 혼났어. 뭐라고요? 혼났어, 내가.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박 씨가 얼른 끼어들었다. 어르신이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세요.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눈물을 흘리시고 치매가 진행되면 그럴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었다. 정우 씨도 인터넷으로 치매에 대해 공부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건 흔한 증상이다. 그렇군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무도 혼내지 않았어요. 정우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정우 씨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다. 무서워. 그 한마디가 정우 씨의 가슴을 찔렀다. 평생 강인했던 아버지. 625 전쟁 직후 태어나 가난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무섭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우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팔에 있던 멍들,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버지의 두려움에 찬 눈빛, 그리고 혼났어라는 말.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정우 씨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슨? 혹시 박 씨가 아버지한테 뭔가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나도 느낀 게 있어. 지난주에 갔을 때
박 씨가 아버님한테 말하는 톤이 좀 차갑더라고. 우리 있을 땐 괜찮은데, 우리 없을 땐 그냥 느낌이야. 확실한 건 아니고.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쉽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학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박 씨는 경력도 오래됐고 추천서도 훌륭했다. 무엇보다 첫 한 달간 보여준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다. 우리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정우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엔 확신이 없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내의 말에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CCTV를 단다고? 아버지 방에? 요즘 많이들 그러잖아. 특히 요양보호사 있는 집은. 정우 씨는 망설였다. CCTV를 설치한다는 건 박 씨를 의심한다는 뜻이었다.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괜히 박 씨에게 상처만 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만약 박 씨가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신뢰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어쩔 건데? 이대로 둘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게 만약 사실이라면? 당신 아버지가 매일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는 거라면?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걸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무책임한 일이었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정작 CCTV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우 씨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다. 법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CCTV 설치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만약 알린다면 박 씨가 행동을 조심할 것이고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알리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정우 씨는 형에게 전화했다. 형, 나 상의할 게 있어. 형 정호는 고등학교 교사였다. 침착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정우 씨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구나. 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정우야, 나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지난번에 갔을 때 아버지가 평소랑 다르시더라. 위축돼 계신 것 같고 박 씨한테 눈치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형도 그렇게 느꼈어? 응. 근데 확신이 없어서 말 안 했어.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정우 씨는 안도했다. 자기만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니었다. CCTV 설치하는 거 나는 찬성이야. 형이 말했다.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의 안전이잖아. 만약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증거가 필요해. 그럼 박 씨한테는 말 안 하고 일단은 며칠만 지켜보자.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걸로 된 거고 만약. 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이라는 가정이 현실이 되는 걸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정우 씨는 결심했다. 월요일 정우 씨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전자상가로 향했다. 소형 CCTV를 샀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작은 시계나 액자 속에 카메라를 숨길 수 있었다. 이거 설치하기 쉬운가요? 네,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원의 설명을 들으며 정우 씨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다. 화요일 오전, 박미숙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정우 씨는 부모님 댁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아버지는 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선물 드릴 게 있어요. 정우 씨는 준비한 액자를 꺼냈다.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예쁜 액자였다. 아이고, 이게 뭐니? 지난번에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아버지 방에 걸어드리려고요. 그래, 고맙구나. 정우 씨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침대 맞은편 벽에 액자를 걸었다. 각도를 조정하며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침대 전체가 잘 보였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정우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는 대부분 누워 계셨다. 박 씨가 들어와 식사를 드리고 약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모습이 보였다.
모든 게 평범했다.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정우 씨는 자책감이 들었다. 박 씨를 의심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2시 33분, 정우 씨는 잠에서 깼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다. 문득 스마트폰이 신경 쓰여 앱을 열었다. 화면 속 아버지 방은 어두웠다. 작은 취침등만 켜져 있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정우 씨는 화면을 확대했다.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었다. 뒤척이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박미숙 씨였다. 그녀는 아버지 침대 옆에 서서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있었다. 아니, 잡고 있다기보다 누르고 있었다. 정우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화면 속에서 박 씨의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거부하는 듯한 몸짓. 박 씨가 갑자기 아버지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아버지가 움찔했다. 정우 씨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화면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때 박 씨가 아버지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다. 거칠게. 아버지는 비틀거렸다. 정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집을 나섰다. 어디가? 아내가 놀라 물었다. 부모님 집. 지금 당장. 차를 몰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새벽 고속도로는 한산했지만 정우 씨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 10분이었다. 정우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아버지 방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우 씨는 숨을 죽이고 문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정우 씨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앉혀져 있었다. 박미숙 씨가 아버지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떨고 있었다. 어르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밤에 혼자 일어나시면 안 된다고. 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평소 가족들 앞에서 쓰던 부드러운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또 실수하시면 진짜 혼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더욱 깊이 숙였다. 대답하세요.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정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활짝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뭐 하시는 겁니까? 박미숙 씨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익숙한 미소로 바뀌었다. 계속 오후 718화, 사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 이게 어르신이 밤에 자꾸 혼자 일어나시려고 하셔서요. 위험하잖아요. 낙상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제가 주의를 드리고 있었어요. 박 씨의 설명은 여전히 그럴듯했다. 하지만 정우 씨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주의가 아니었다. 주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소리요? 제가 언제? 다 들었습니다. 저 밖에 서 있었어요. 박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다. 사장님, 오해이세요. 어르신이 워낙 말을 안 들으셔서 치매 환자 돌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끔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거. 단호하게요? 이게 단호한 겁니까? 아니면 협박입니까? 정우 씨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우 씨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정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정우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우 씨의 이름을 불렀다. 요즘 들어 아버지는 정우 씨의 이름조차 자주 잊곤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나 무서워. 그 한마디에 정우 씨는 결심했다. 박 씨, 당장 짐 싸세요. 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박미숙 씨의 얼굴이 굳었다. 사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신 게 없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한 겁니까? 저는 제 일을 한 거예요. 매일 똥오줌 받아내고,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박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다. 힘들어서 환자를 학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학대요? 증거라도 있어요? 박 씨가 비웃듯 말했다. 아버지 몸에 멍들은 뭡니까? 그것도 증거 아닙니까? 그건 어르신이 넘어지셔서 생긴 거라니까요. 치매 환자들 다 그래요. 계속 거짓말 하실 겁니까? 정우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순간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이 방에 CCTV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뭘 했는지 다 봤습니다. 박미숙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방 안을 훑었다. 액자를 찾는 모양이었다. 그건 불법이에요. 제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다니. 환자를 학대한 것보다 불법입니까? 정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짐 싸세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박 씨는 잠시 정우 씨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사장님, 제발요. 이 일자리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르신이 말을 안 들으시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앞으론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정우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박 씨는 더 이상 버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10분도 안 돼서 가방을 들고 나왔다. 현관문을 나서며 박 씨가 돌아서서 말했다. 후회하실 거예요. 당신들 같은 가족들 많이 봤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우리가 직접 돌보겠다고. 근데 한 달도 못 가요. 결국 다시 요양보호사를 찾게 되죠.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정우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끝났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형 정호, 여동생 정미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박 씨를 내보냈다고? 여동생 정미가 황급히 물었다. 정우 씨는 지난밤의 일을 설명했다. CCTV를 설치한 것부터 박미숙 씨가 아버지에게 한 행동들까지.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럴 수가, 그 사람이? 형 정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 눈으로 봤어. 그리고 영상도 있어. 정우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해둔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박미숙 씨는 아버지를 거칠게 다루고 있었다.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한 번은 아버지의 머리를 손으로 탁 치는 장면도 있었다. 세상에. 어머니가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우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박 씨가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으니까요. 우리 모두 속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여동생 정미가 물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정우 씨는 말을 흐렸다. 근데 뭐, 신고하면 조사받아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아버지도 증언해야 할 텐데
아버지 상태로 그게 가능할까? 모두 침묵에 빠졌다. 치매 환자의 증언은 법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형 정호가 말했다. 박 씨가 우리 아버지한테만 그랬을 리 없잖아. 다른 집에서도 그랬을 거야. 그 말이 맞았다. 박미숙 씨는 10년 경력의 요양보호사였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돌봤을까? 그리고 그중 몇 명이나 같은 피해를 입었을까? 알겠어. 신고하자. 정우 씨가 결심했다. 하지만 신고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경찰서에 간 정우 씨는 CCTV 영상을 제출하며 박미숙 씨를 고소했다. 혐의는 노인학대. 담당 형사는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정우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다만 피해자분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진술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세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어서요. 정우 씨는 답답했다. 영상이 있는데도요? 영상도 중요한 증거지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보호사가 팔을 잡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학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낙상 방지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맥락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용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미숙 씨가 없는 지금 누가 아버지를 돌볼 것인가?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다. 당분간은 우리가 교대로 돌보는 수밖에 없어. 형 정호가 말했다. 나는 학교가 있어서 주중엔 어렵고 주말엔 가능해. 나는 회사 때문에 평일 낮은 힘들어. 정우 씨도 같은 입장이었다. 나는 애들 때문에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도울게. 여동생 정미가 말했다. 결국 어머니가 다시 주 돌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식들이 교대로 들러 도와주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머니 혼자였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그 한계가 드러났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우 씨가 주말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허리가 너무 아프구나. 아버지를 목욕시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드셨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 가보셔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정우 씨는 아버지 방으로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지. 정우 씨가 불렀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아버지, 저예요. 정우.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정우 씨를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다. 누구? 정우 씨의 가슴이 철렁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 이름을 불렀던 아버지가 지금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나예요, 아버지. 아들. 아들이. 아버지는 중얼거리다가 다시 시선을 천장으로 돌렸다. 정우 씨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박미숙 씨를 내보낸 건 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뒤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해야 하나? 하지만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정우 씨는 며칠간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해결책을 떠올렸다. CCTV가 있으면 다음번엔 미리 막을 수 있어. 이번엔 숨겨진 CCTV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에게도 미리 알리고 가족들이 언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정우 씨는 가족들과 상의했고 모두 동의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적어도 보호사도 조심할 거고 우리도 안심할 수 있고.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번엔 더 신중했다. 여러 업체에 문의하고 면접도 꼼꼼히 봤다.
CCTV 설치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했다. CCTV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죠. 저도 보호받는 셈이니까요. 새로운 요양보호사 이순자 씨는 50대 후반의 경력 15년 차였다. 첫인상은 소탈하고 따뜻했다. 저는 어르신들을 정말 내 부모처럼 모십니다. CCTV든 뭐든 상관없어요. 떳떳하니까요. 정우 씨는 조금 안심이 됐다. 이순자 씨가 입주한 뒤 정우 씨는 매일 CCTV를 확인했다. 이번엔 박미숙 씨 같은 일은 없었다. 이 씨는 아버지를 부드럽게 대했고 어머니와도 잘 지냈다. 한 달이 지났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정우 씨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통장에서 설명되지 않는 현금 인출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지? 정우 씨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다. 3만 원, 5만 원, 2만 원 소액이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인출되고 있었다. 어머니가 인출하신 건가? 전화로 확인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통장에서 돈 찾으셨어요? 아니, 나는 안 찾았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정우 씨는 불안해졌다. 그럼 누가? 이순자 씨일 리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통장을 만질 이유가 없었다. 카드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를 텐데. 하지만 정우 씨는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주말 정우 씨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이 씨는 마침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이랑 카드 어디 있어요? 서랍 안에 있는데? 정우 씨는 아버지 방 서랍을 열었다. 통장과 카드가 그대로 있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해?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선생님이 가끔 아버지 심부름 간다고 카드 빌려간 적 있어. 뭐라고요? 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 선생님이 사다 드리거든. 그럴 때 카드를. 정우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 비밀번호는요? 그게 이 선생님한테 알려줬어. 불편하잖니. 매번 내가 나가서 사줄 수도 없고. 정우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설마. 그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다. ATM에서 아버지 카드의 거래 내역을 뽑았다. 내역을 보는 순간 정우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인출 장소들이 모두 아버지와는 무관한 곳이었다. 그리고 금액도 이 씨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 사람도 우리를 속인 거야. 정우 씨는 집으로 돌아와 이순자 씨를 마주했다. 이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 씨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다. 이게 뭡니까? 정우 씨가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다. 이 씨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아버지 카드로 당신이 쓴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어르신이 저한테 용돈을 주신 거예요. 용돈요? 네, 제가 잘해드리니까 고맙다고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정우 씨는 어이가 없었다. 아버지가 치매이신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분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어르신이 주신 건데. 그게 횡령이란 거 모르십니까? 이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나가세요. 당장. 사장님,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려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짐 싸세요. 이순자 씨도 결국 집을 나갔다. 정우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2달 사이에 요양보호사를 2명이나 내보냈다. 한 명은 학대, 한 명은 금전 착복.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한 건가? 정우 씨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 그리고 그날 밤 정우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학대, 노인 학대 사례, 요양보호사 범죄.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폭행한 사건, 금전을 착복한 사건, 심지어 살해한 사건까지. 이게 현실이구나. 정우 씨는 댓글들도 읽었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요양보호사 믿지 마세요. CCTV 필수입니다. 차라리 요양원이 나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댓글도 있었다. 요양보호사들도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노인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지 마세요. 정우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요양보호사가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박미숙 씨도 이순자 씨도 처음엔 완벽해 보였다. 정우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계속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 무서워. 아버지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정우 씨네 가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는 상황. 자식들이 교대로 방문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고 밤에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 아버지가 한밤중에 깨서 돌아다니면 어머니도 따라 일어나야 했다. 엄마, 이러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겠어요. 정우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력이 없었다. 요양보호사를 다시 구해야 해요. 아니야, 됐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더 이상 남을 믿고 싶지 않구나. 차라리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어. 어머니, 나는 괜찮다니까. 내 아버지는 내가 돌볼게. 정우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정우 씨는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눈은 떠 있었지만 어디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정우 씨가 조용히 불렀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우 씨를 바라봤다. 정우? 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의 눈에 순간적으로 초점이 돌아왔다. 오늘은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는 날이었다. 정우야, 미안하다. 왜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잖니. 정우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우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평생 계속 오후 721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그 사람들 무서웠어. 정우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박 씨요? 아니면 이 씨요? 둘 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무서웠어. 때렸다고요? 정우 씨는 깜짝 놀랐다. CCTV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때리는 장면까지는 보지 못했다. 언제요? 어디를 때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기억이 흐릿해진 모양이었다. 아파, 여기도 여기도. 아버지가 자신의 팔과 다리를 가리켰다.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옷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경악했다. 팔뚝 안쪽에 멍이 여러 개 있었다. 손가락 자국처럼 생긴 것도 있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다. 멍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다. 오래된 것은 누렇게 변했고 최근의 것은 아직 푸르스름했다. 이게 전부 그 사람들이? 정우 씨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올라왔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치매니까, 내 말은 거짓말이니까. 정우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치매 환자라는 것을. 그리고 치매 환자의 말은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버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정우 씨는 한참을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다음 날, 정우 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추가로 진술할 게 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정우 씨의 말을 들으며 메모했다. 폭행 혐의까지 추가되는군요. 사진 찍어 오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정우 씨는 아버지 팔과 다리에 멍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흠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치매 환자는 자주 넘어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혀 있습니까? 명확한 폭행 장면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칠게 다루는 장면들은 여러 개 있어요. 그것도 증거가 되긴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변호사가 나서면 돌봄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정우 씨는 답답했다. 그럼 아버지 진술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사 측에서도 치매 환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걸 꺼릴 겁니다. 변호사 측에서 신빙성을 공격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럼 결국 처벌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CCTV 영상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벌금형이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우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무력감을 느꼈다. 이게 현실이구나.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씨는 한 카페에 들렀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중년 여성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게. 우리 집도 3번이나 바꿨어. 첫 번째 사람은 청소도 안 하고, 두 번째는 돈을 훔쳐가고, 세 번째는 그나마 괜찮은데 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어.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나으려나? 요양원도 문제 많다던데. 뉴스 안 봤어?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 정우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요양보호사 문제, 노인 학대, 치매 환자 돌봄, 이 모든 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정우 씨는 스마트폰으로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노인 학대 실태, 요양보호사 처우,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통계 자료들이 나왔다. 매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학대 가해자 중 상당수가 요양보호사나 가족이다. 하지만 처벌은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다. 피해자의 70% 이상이 치매 환자다. 왜 치매 환자를 노리는 거지? 답은 명확했다. 치매 환자는 기억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완벽한 범죄 대상이었다. 정우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살 순 없어. 그날 밤 정우 씨는 가족들에게 제안했다. 요양원을 알아봅시다. 요양원? 형 정우가 물었다. 집에서 돌보는 건 한계가 있어.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 요양보호사는 또 어떻게 믿어? 하지만 요양원도, 나도 알아. 요양원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적어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CCTV도 더 많고 감시의 눈이 많잖아. 가족들은 침묵했다. 요양원. 그건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아버지가 원하실까? 여동생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지금 상태로는 의사 표현이 어려워. 우리가 결정해야 해. 그래도 아버지 의견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물어보자. 다음 날 정우 씨는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 뭐냐? 요양원에 가시는 건 어떠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요양원? 네. 거기서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고 프로그램도 많고. 싫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너희 엄마랑.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나는 집에 있고 싶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곳 아니냐? 정우 씨는 가슴이 먹먹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곳 아니에요. 싫다, 나 여기 있을 거야.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정우 씨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순 없어. 결국 요양원 계획은 보류됐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 다시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것. 하지만 이번엔 더 철저하게. 정우 씨는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번엔 조건을 명확히 했다. CCTV 24시간 작동, 실시간 모니터링, 주 1회 가족회의 참석 필수. 응모자는 예상보다 적었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CCTV를 꺼려했다. 감시받는 것 같아서 일하기 불편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CCTV까지 봐야 해요?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양보하지 않았다. CCTV는 필수입니다. 받아들이실 수 없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조건을 받아들이는 요양보호사를 찾았다. 강은미 씨, 40대 후반의 경력 8년 차. 저는 CCTV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는 거니까요. 나중에 가족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실 때 제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정우 씨는 그녀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다. 왜 이 일을 하세요? 제 어머니도 치매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5년간 제가 돌봤어요. 그때 느낀 게 많았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 돌봐드렸을 때 가족분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정우 씨는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다. 강은미 씨가 입주한 뒤 첫 일주일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정우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CCTV를 확인했다. 강 씨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 하지만 강 씨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아버지를 정말 부드럽게 대했고 어머니와도 협력이 잘 됐다. 한 달이 지났다. 어머니, 강 씨 어때요? 아주 좋아. 정말 잘해주시더라.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 보였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강 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제는 강 씨가 오면 웃으시기도 하고. 정우 씨는 조금 안심이 됐다. 이번엔 괜찮을지도 몰라. 하지만 정우 씨는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매일 CCTV를 확인했고 주말마다 방문했다. 강 씨와도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요즘은 좀 안정적이세요. 폭력적인 행동도 많이 줄었고요. 정말요? 네.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이 불안해하실 때마다 말을 걸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정하세요. 정우 씨는 고마웠다. 강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2달이 지났다. 강은미 씨는 여전히 완벽했다. 문제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우 씨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이제 좀 안심해도 되려나.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금요일 밤 정우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은미 씨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정우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지금 구급차 불렀습니다. 빨리 오세요. 정우 씨는 서둘러 차에 올랐다. 손이 떨려 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다.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 정우 씨가 달려갔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정우 씨가 구급대원에게 물었다. 정확한 건 병원에 가봐야 알겠지만 추락으로 인한 외상으로 보입니다. 추락? 정우 씨는 강은미 씨를 돌아봤다. 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어르신이 욕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정우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일단 아버지가 먼저였다.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셨습니다. 두개골 골절은 없지만 뇌진탕이 있고요. 갈비뼈도 2대가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거나 아니면 아주 세게 부딪히신 것 같습니다. 정우 씨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정우 씨는 중환자실 밖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앱을 열었다. 녹화된 영상을 되돌렸다. 그리고 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CCTV 화면을 되감는 정우 씨의 손가락이 떨렸다. 시간은 오후 11시 37분. 화면 속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강은미 씨는 거실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아버지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11시 42분.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것 같았다. 비틀거리며 침대 끝까지 왔다. 그리고 일어섰다. 정우 씨는 화면에 집중했다. 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복도 쪽 CCTV는 정우 씨는 다른 카메라로 전환했다.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였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방향은 욕실. 11시 44분. 아버지가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우 씨는 욕실 카메라로 전환하려 했지만 없었다. 욕실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젠장. 정우 씨는 다시 복도 카메라를 봤다. 11시 47분. 강은미 씨가 복도로 나왔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욕실 쪽으로 향했다. 욕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몇 초 후 강 씨가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었다. 11시 52분. 강 씨가 다시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우 씨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다.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혼자 일어나서 욕실로 갔고 거기서 넘어진 것처럼 보인다. 강 씨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표면적으로는 사고였다. 하지만 정우 씨의 직감은 달랐다. 왜 강 씨는 아버지가 일어나는 걸 몰랐을까? 침대 센서가 있었는데. 정우 씨는 강 씨에게 첫날 당부했었다. 아버지가 혼자 일어나시면 위험하니 침대에 압력 센서를 설치해달라고. 아버지가 일어나면 강 씨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도록. 그런데 왜 반응이 없었지? 정우 씨는 다음 날 아침 퇴원 준비를 하는 강은미 씨를 불렀다. 강 씨, 어젯밤 일에 대해 얘기 좀 합시다. 강 씨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침대 센서는요? 왜 알림이 안 왔습니까? 강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사실은요? 센서를 껐었어요. 뭐라고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끈 겁니까? 제가 절대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그게 요즘 어르신이 밤에 자주 뒤척이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알림이 와서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껐다는 겁니까? 한두 시간만 끄고 자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어르신이 일어나실 줄은. 정우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강 씨, 당신은 요양보호사입니다.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게 당신 일 아닙니까?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 씨는 고개를 숙였다. 정우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강은미 씨는 지금까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사람이었고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오늘 같은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강 씨, 당신도 힘들었겠죠? 정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셨어요. 알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병원비든 뭐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강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짐 쌀게요. 강 씨. 정우 씨가 그녀를 불렀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아버지도 당신을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이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당신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강 씨는 눈물을 닦았다. 맞아요. 이 일은 정말 힘들어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환자분들은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의심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다.
저도 처음엔 사명감으로 시작했어요. 제 어머니를 돌봤던 경험으로 하지만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내 어머니를 돌보는 것과 남의 부모를 돌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 누가 이 어르신들을 돌볼까요? 가족들은 다들 바쁘고 요양원은 비싸고 결국 우리 같은 요양보호사들이 해야 하는데 강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정우 씨는 그녀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요양보호사들도 피해자였다. 낮은 임금, 긴 근무 시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그 속에서 그들도 지쳐갔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돌보는 노인들도 피해자였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구조의 문제야. 정우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강은미 씨가 집을 떠난 뒤 정우 씨네 가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까지 실패한 것이다.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제 어떻게 하지? 형 정호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더 이상 요양보호사는 안 될 것 같아. 여동생 정미가 말했다. 그럼 뭐, 요양원? 아버지가 싫어하신다잖아. 그래도 이젠 선계소고 후 724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다. 갈비뼈 골절로 인한 통증, 뇌진탕 후유증 몸은 더욱 약해졌다. 그날 밤 정우 씨는 중환자실 면회를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지. 정우 씨가 조용히 불렀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우 씨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정우야. 네, 아버지. 내가 또 민폐를 끼쳤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들만 힘들게 하고. 정우 씨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짐이잖니. 짐이 아니에요. 정우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정우 씨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정우 씨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우리는 어디서 잘못된 걸까? 요양보호사를 3번이나 바꿨다. 하나는 학대, 하나는 금전 착복, 하나는 부주의. 모두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버지는 계속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더 신중하게 골랐어야 했나? 더 철저하게 감시했어야 했나? 하지만 정우 씨는 알고 있었다. 이건 자신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요양보호사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부족한 교육,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의 부재. 그 속에서 요양보호사들도 지쳐갔고 결국 피해는 노인들에게 돌아갔다. 정우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 결과를 보고 정우 씨는 놀랐다. 시간당 1만 원 남짓. 하루 10시간 일해도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 게다가 24시간 상주의 경우 법적으로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밤에도 환자를 돌봐야 했다. 이 돈으로 24시간 환자를 돌보라고? 정우 씨는 씁쓸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봤다. 요양보호사 폭행 사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폭행한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치매 환자가 요양보호사를 때리거나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폭언을 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구나. 요양보호사도 피해자였고 노인도 피해자였다. 그리고 가족들도 피해자였다. 모두가 이 구조의 희생양이었다. 정우 씨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직접 돌보면 안 될까?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직접 돌보는 것.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다. 수입은? 아내와 아이들은? 형제들도 같은 상황이었다. 모두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었다. 불가능해. 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어디야? 병원. 왜? 집에 와봐.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 오면 알아. 중요한 거야. 정우 씨는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거실 테이블에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이게 뭐야? 요양원 자료야. 요양원? 응. 내가 알아봤어. 우리 집 근처 요양원들. 정우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여러 요양원의 팜플렛과 가격표, 프로그램 안내서 등이었다. 여보, 아버지가 요양원은 싫어하신다고 했잖아. 알아. 근데 당신,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요양보호사는 3번이나 실패했어. 어머니는 계속 지쳐가시고, 당신도 매일 스트레스 받고,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의 삶도 중요해. 당신, 요즘 회사에서 제대로 일도 못하잖아. 항상 아버지 생각하느라 집중도 안 되고.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정우 씨는 할 말이 없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지난 몇 달간 정우 씨의 삶은 온통 아버지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 일도, 가정 일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 그리고 생각해봐. 요양원이 정말 나쁜 곳일까? 요즘 요양원들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아. 전문 의료진도 있고, 어쩌면 집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정우 씨는 팜플렛을 넘겨봤다. 사진 속 요양원은 깨끗하고 밝아 보였다. 노인들이 웃으며 활동하는 모습, 넓은 정원, 현대적인 시설. 정말 이런 곳이라면. 하지만 정우 씨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직접 가보자. 내일 시간 내서 몇 곳 방문해보자. 아내가 제안했다. 그래, 그러자. 다음 날, 정우 씨와 아내는 3곳의 요양원을 방문했다. 첫 번째 요양원은 규모가 컸다. 100명 이상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었다. 시설이 크네. 너무 큰 거 아냐? 개인적인 케어가 가능할까? 두 번째 요양원은 작았다. 20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이었다. 여기는 아늑하네. 근데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 세 번째 요양원은 중간 규모였다. 5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었고, 시설도 깨끗했다.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원장과의 면담도 좋았다. 원장은 치매 전문 요양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저희는 치매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합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 선생님도 주 3회 방문하십니다. 학대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정우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원장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CCTV가 있고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언제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CCTV를 가족이 볼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요청하시면 특정 시간대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 씨는 조금 안심이 됐다.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입소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정우 씨와 아내는 요양원을 나서며 대화를 나눴다. 어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아버지가 동의하실까? 설득해야지. 달리 방법이 없잖아. 정우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정우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신 상태였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 아버지, 오늘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요양원 나보고 거기 가라는 거냐? 아버지, 들어보세요. 거기 정말 좋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싫다. 아버지,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나는 집이 좋아.
정우 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집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게 모실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어머니도 지치시고, 그래도 싫다.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집에서 죽고 싶어. 모르는 곳에서 죽고 싶지 않아. 정우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그곳에서도 저희가 자주 방문할게요. 매주 갈게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정우야, 나를 버리는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나를 어디 맡겨놓고 너희는 편하게 살겠다는 거 아니냐? 정우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알겠다. 가마. 아버지. 대신 약속해라. 자주 와라. 나를 잊지 마라.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정우 씨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렇게 김철수 씨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다. 입소 당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갈비뼈 골절로 인해 아직 걷기가 불편하셨다. 아버지, 준비됐어요? 응. 아버지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2인실이었다. 룸메이트는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였다.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정우 씨는 아버지의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 세면도구, 약, 그리고 가족 사진.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정우 씨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여기 오신 거 후회하세요? 한참 만에 아버지가 말했다. 모르겠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정우 씨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다.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정우 씨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요양원 입소 후 한 달이 지났다. 정우 씨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갔다. 처음 몇 주는 형제들도 함께 방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다. 형 정호는 학교 업무와 아이들 교육 문제로 바빴고 여동생 정민은 시댁 문제로 여유가 없었다. 결국 정우 씨 혼자 방문하는 날이 많아졌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우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정우 씨를 알아보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예요. 정우. 정우?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멍했다. 네, 아버지. 너 누구냐? 정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달 만에 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았다. 저예요, 아버지. 아들 정우요. 아들이. 아버지는 중얼거리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정우 씨는 간호사를 불렀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요즘 많이 위축되어 계세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프로그램에도 참여 안 하시고.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다만 적응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정우 씨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버지를 여기 보낸 게 잘한 일일까?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집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정우 씨는 아버지 옆에 앉아 한참을 함께 있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정우 씨를 불렀다. 저기요, 젊은이. 네. 당신 302호 김어르신 아들이지?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아버지 밤에 자주 우세요. 네. 우는 소리가 들려요. 내 방이 바로 옆이거든. 정우 씨는 놀랐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글쎄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번은 복도에서 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간호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근데 간호사가 짜증 내더라고요. 짜증을요? 가만히 계시라고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정우 씨의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여기서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쯤? 정확히는 모르겠네. 내가 치매 초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 씨는 바로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 케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잠시만요. 원장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밤 시간대는 이정숙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비번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우 씨는 옆방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원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CTV를 보여주세요. CCTV요? 네. 복도 CCTV에 찍혔을 겁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정우 씨는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지난주 목요일 밤 10시경 복도에 아버지가 나와 계셨다.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어디론가 가려는 것 같았다. 그때 간호조무사 이정숙이 나타났다. 어르신,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셨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보아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다. 이정숙은 처음엔 차분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자 그녀의 태도가 변했다. 갑자기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겼다. 아버지가 비틀거렸다.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보였다. 아버지를 거칠게 방으로 밀어넣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정우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집에서도 요양원에서도 똑같네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우리 아버지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원장은 할 말이 없었다. 해당 직원은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징계요? 그걸로 끝입니까? 고소하시겠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한참을 생각했다. 또 고소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박미숙 씨 건도 아직 재판 중이었다. 결과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다. 이정숙 씨는 당장 우리 아버지 담당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누가 담당하든 저한테 매일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우 씨는 요양원을 나섰다.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지? 그날 밤 정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왜 치매 노인들은 이렇게 학대받는 걸까? 정우 씨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노인 학대 통계.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만 7,000건이 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그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치매 노인의 경우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을 학대하게 될까? 정우 씨는 다른 검색을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기사들을 읽으며 정우 씨는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월 250만 원 정도. 24시간 상주의 경우는 조금 더 높지만 실질적으로 휴식 시간이 거의 없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다. 환자를 목욕시키고 들어올리고 기저귀를 갈고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해야 했다.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다. 치매 환자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의심과 감시까지. 그렇다고 학대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정우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정우 씨는 형 정호에게 전화했다. 형, 나 상의할 게 있어. 뭔데? 정우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또? 요양원에서도? 나 이제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의 침묵 끝에 형이 말했다.
정우야, 우리가 직접 교대로 돌보는 건 어때? 뭐? 집에 다시 모셔오고 우리 형제가 교대로 24시간 케어하는 거야. 형, 그게 가능해? 우리 다 직장 있잖아. 휴직을 하든 시간을 조정하든 방법이 있을 거야. 형도 힘들잖아. 학교 일도 바쁜데. 그래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계속 남한테 맡기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정우 씨는 형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형, 일단 정미랑도 얘기해보자. 우리 셋이 머리를 맞대면 방법이 나올 거야. 그날 저녁 형제 셋이 모였다. 오랜만에 보는 여동생 정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언니 괜찮아? 응, 요즘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 정우 씨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아버지를 집으로 다시 모셔올까 해. 그리고 우리가 교대로 돌보는 거야.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오빠, 나는 찬성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거 내내 마음이 불편했거든. 하지만 내가 제일 바쁘잖아. 애들도 있고 시댁도 신경 써야 하고. 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주중 낮 시간 맡을게. 애들은 학교 가 있으니까. 형 정호도 말했다. 나는 주중 저녁하고 밤 시간 맡을게. 학교 일은 오전 중에 끝나니까. 그럼 나는 주말을 맡을게. 정우 씨가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쉬시게 하자. 어머니도 당신 건강 챙기셔야 해.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해보자. 정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퇴소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집이다, 내 집이다. 어머니도 울었다. 여보, 다시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형제들은 약속대로 교대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정우는 주말 전체. 처음 일주일은 혼란스러웠다. 정민은 아버지를 목욕시키는 것도,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것도 서툴렀다. 오빠,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정미가 울면서 전화했다. 힘들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익숙해져.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봐. 정호도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아버지가 한밤중에 깨서 돌아다니려 하면 같이 일어나야 했다. 정우야, 나 학교에서 졸았어. 수업 중에. 형, 조금만 더 버텨봐. 우리 적응할 거야. 정우는 주말마다 지쳐서 집에 돌아갔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하지만 정우 씨는 괜찮지 않았다. 온몸이 쑤셨고 정신적으로도 지쳤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놀랍게도 형제들은 적응했다. 처음엔 서툴렀던 돌봄 기술도 능숙해졌다. 아버지의 패턴도 파악했다. 언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시는지, 언제 불안해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변했다. 표정이 밝아졌다. 가끔 웃기도 했다.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정미야, 네, 아빠. 고맙다. 아니에요, 아빠.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정호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정호야, 미안하다. 왜요, 아버지? 너희들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거짓말이었다.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다. 아버지가 우리 손으로 돌봐드리니까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게 형제들에게 힘이 됐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정우 씨는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아버지 방 장롱 위에 있던 상자였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게 뭐지? 정우 씨는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두 분 다 환하게 웃고 계셨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1975년 5월, 우리의 첫 데이트. 정우 씨는 다른 사진들도 넘겨봤다.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 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 정우 씨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 모든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78년 3월, 처사들 탄생. 너무 기쁘다. 1981년 6월, 정호 초등학교 입학. 아빠는 자랑스럽다. 1990년 12월, 정미대학 합격. 우리 딸 최고. 정우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구나. 가족의 모든 순간을. 편지도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 정우 씨는 아버지가 쓴 편지 한 장을 펼쳤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또 야근이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정호와 정우가 좋은 학교 보내고 정미한테 피아노도 사주고 싶어. 당신과 아이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사랑해. 정우 씨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구나.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을 우선했구나. 그런 아버지가 지금. 정우 씨는 아버지 방으로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다. 정우 씨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버지. 정우 씨는 속삭였다.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아버지는 잠결에 정우 씨의 손을 잡았다. 정우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형제들을 다시 불렀다. 오늘 아버지 방에서 이걸 찾았어. 정우 씨는 상자를 내밀었다. 형제들은 사진과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모두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가 이런 걸 다 보관하고 계셨구나.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다 있네. 정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셨어. 지금도 멋진 분이시고.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정미가 물었다. 응, 잘하고 있어. 정우가 대답했다. 힘들지만 후회는 안 해.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버지를 우리 손으로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정우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거구나.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멋있어. 고마워. 당신이 이해해줘서. 우리 애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될 거야. 할아버지를 돌보는 아빠를 보면서 가족의 의미를 배우겠지.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형제들의 케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돌아갔다. 물론 힘든 날도 있었다. 아버지가 특히 산만한 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날, 갑자기 화를 내시는 날. 하지만 형제들은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 오빠, 오늘 아빠가 나한테 짜증 많이 내셨어. 나 좀 힘들어. 수고했어, 정미야. 오늘 저녁은 내가 맡을게. 넌 좀 쉬어. 형, 나 오늘 회사에서 실수했어. 아빠 생각하느라 집중이 안 됐나 봐. 괜찮아. 나도 그랬어.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넷째 달이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우 씨가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별은 슬픈 열매. 정우 씨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노래하세요? 응, 이 노래 좋아했어, 옛날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노래를 하고 계셨다. 정우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치매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아직 아버지 안에는 추억이 남아 있었다. 노래, 감정, 사랑. 아버지, 계속 불러주세요. 정우 씨는 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노래를 들었다. 그날 정우 씨는 확신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아버지를 우리 곁에 두는 게 맞는 거야. 5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다.
정우 씨는 평소처럼 주말을 맞아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숨소리가 거칠었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제 저녁부터 열이 나시더라. 약 드렸는데 안 떨어지네. 정우 씨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댔다. 뜨거웠다. 병원 가봐야겠어요. 그래, 그러자. 응급실로 갔다. 의사는 검사 후 진단을 내렸다. 폐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폐렴이요? 네. 노인분들,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폐렴에 취약합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하죠. 아버지는 그날 바로 입원했다.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정우 씨는 불안했다. 괜찮으실까? 치료하면 나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버지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다른 항생제로 바꿔봅시다. 하지만 두 번째 항생제도 효과가 없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식사도 거의 못하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셨다. 10일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다.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우 씨, 정호, 정미, 어머니 모두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만케속 오후 732 악화됐습니다. 폐렴이 심해지고 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심리적 준비를 하시는 게.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정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복도 벤치에 앉아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미가 흐느꼈다. 아빠가 정말 아직 포기하지 말자. 정호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버티실 수도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아버지 병실을 지켰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다. 정우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힘내세요. 이겨내세요.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정우 씨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우 씨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 혼자 집에 울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정우야? 아빠 애들이 나를 자꾸 괴롭혀. 아버지는 정우 씨를 꼭 안아주셨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넌 강한 아이야.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이 정우 씨에게 큰 힘이 됐다. 중학교 때는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자신감을 잃었었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정우 씨와 함께 공부를 봐주셨다. 천천히 해도 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격려 덕분에 정우 씨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첫 직장에서 힘들어했을 때도, 결혼 준비하면서 불안해했을 때도 아버지는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셨다. 아버지는 늘 나를 지켜주셨어. 정우 씨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다. 아버지. 정우 씨가 얼른 다가갔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우 씨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다. 정우야. 네, 아버지. 저예요.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아, 그렇구나.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셨다. 정우야, 들어봐. 네, 아버지. 나는 행복했어. 네.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어. 아빠로 살 수 있어서 고마웠어. 정우 씨는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미안하다. 마지막에
너희를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어요. 고맙다,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버리다니요. 저희가 아버지를 어떻게 버려요? 아버지는 정우 씨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정우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아버지. 뭐든 말씀하세요. 네 엄마를 잘 부탁한다. 나 없어도 외롭지 않게 해줘.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나으실 거예요. 정우야. 아버지가 정우 씨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빛은 맑았다. 나는 알아. 얼마 안 남은 거 괜찮아. 나는 준비됐어. 아버지. 하지만 네 엄마가 걱정이야. 평생을 나랑 함께 살았는데 혼자 남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아버지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정우 씨는 형과 여동생을 불렀다. 빨리 와. 아버지가 깨어나셨어.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모였다. 아버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정호야, 너는 착한 아들이었어. 동생들 잘 챙기고 엄마 아빠 걱정 안 끼치고 고마웠어. 아버지. 정호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정미야, 너는 우리의 자랑이었어. 예쁘고 똑똑하고 아빠의 딸이어서 행복했어. 아빠, 나도요. 아빠 딸이어서 행복했어요. 정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셨다. 여보, 당신 고생 많았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다. 여보, 나는 괜찮아요.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미안해. 내가 먼저 가게 돼서. 무슨 말씀을. 당신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당신 사랑했어. 만나줘서 고마웠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둘러싸고 함께 울었다. 그날 가족들은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지만 가끔 깨어나서 가족들을 바라보고 미소 지으셨다. 새벽 4시경 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셨다. 정우 씨가 다가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정우 씨를 보고 손짓을 했다. 가까이 오라는 뜻이었다. 정우 씨가 귀를 기울이자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우야, 나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가 약해서. 정우 씨는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학대당한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아빠가 강했으면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평생 강하셨어요. 지금도 강하세요. 아버지가 있어서 저희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다, 나를 지켜줘서. 아버지를 지키는 게 저희 의무예요. 아니야, 의무가 아니야, 사랑이야. 정우 씨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네, 아버지. 사랑이에요.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정우 씨의 등을 약하게 토닥였다. 나도 사랑한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열도 떨어지고 식사도 조금씩 하셨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상태가 호전되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좋아지시면 퇴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족들은 희망을 가졌다. 아버지가 나아지시는 거야. 우리 곁에 더 계실 수 있어. 하지만 2주째 되던 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호흡도 불안정해요. 의사가 설명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했다. 제발 아버지.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들어가 보세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계셨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둘러쌌다. 아버지.
아빠, 여보.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버지, 저희 다 왔어요. 정우, 정호, 정미 엄마. 다 여기 있어요. 정우 씨가 말했다.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사랑해요. 정호가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정미가 말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들의 손을 쥐려는 것 같았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손을 모두 함께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아버지의 심장이 멈췄다. 아버지, 아빠, 여보.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다. 사망 시각 오전 6시 47분.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들과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 경로당 친구들이 찾아왔다. 좋은 분이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정우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정말 떠나셨다는 게. 장례식장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정우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3일장을 마치고 아버지는 가족 묘지에 안장됐다. 장지로 가는 길, 정우 씨는 차 안에서 밖을 바라봤다. 봄이 왔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계절인데. 묘지에 도착해 아버지를 땅에 모시고 가족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 잘 가세요. 정우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정우 씨는 한동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마지막 몇 달간의 기억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금은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게 다행이야.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계셨으니까. 한 달 후, 정우 씨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다. 박미숙 씨의 재판 결과였다. 정우 씨는 편지를 열어봤다. 피고인 박미숙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정우 씨는 씁쓸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실제로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이게 전부구나.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받은 처벌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정우 씨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법은 완벽하지 않았다. 노인 학대 사건은 입증이 어렵고 처벌도 약했다. 그래도 최소한 처벌은 받았어. 그것만으로도. 정우 씨는 편지를 접어넣었다. 며칠 후 정우 씨는 형제들과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엄마, 우리가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고맙다, 얘들아. 가족들은 아버지 없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많이 생각했어. 뭘? 우리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배운 것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정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우리가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 정우 씨도 말했다. 나도 그래. 만약 우리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훨씬 더 후회했을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그렇게 돌봐줘서 아버지도 행복하셨을 거야. 엄마,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정우 씨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나 개설했다. 제목은 아버지를 지키는 법이었다. 정우 씨는 첫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지키는 법 마이너스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버지를 떠나보낸 5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치매를 앓으셨고 마지막 2년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겪은 일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저는 3명의 요양보호사를 거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학대했고, 하나는 금전을 착복했고, 하나는 부주의로 아버지가 다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잘못 만나는 것은 비단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가정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CCTV는 필수입니다.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미리 고지하고 공개적으로 설치하세요. 둘째,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환자와 대화하세요. 치매 환자라도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세요. 넷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이웃, 다른 환자, 간병인들. 그들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평생 여러분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분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씨는 글을 다 쓰고 게시 버튼을 눌렀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며칠 후 블로그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문제로 고민 중이었는데 덕분에 결심했습니다. CCTV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치매세요. 정말 힘든데 이 글 읽고 힘이 났어요. 정우 씨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다. 힘내세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블로그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구독자도 늘었고 댓글도 많아졌다. 정우 씨는 계속해서 글을 썼다. 아버지와의 추억, 요양보호사 문제, 치매 환자 돌봄 노하우, 가족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마지막 순간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저희가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정우 씨는 고민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겠습니다. 촬영 당일 정우 씨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먼저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을 돌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정우 씨는 잠시 생각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에게 학대당하는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분노, 죄책감, 무력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장 컸죠. 지금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몇 달간 우리가 함께했다는 것에 위안을 받습니다. 최소한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우 씨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엔 또 다른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치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조부모님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괜찮으신지, 안전하신지, 행복하신지. 그리고 만약 요양보호사나 요양원에 계시다면 더욱 자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우 씨는 후련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정우 씨의 블로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법이 바뀌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노인 학대 처벌 강화법이 발의됐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정우 씨는 계속 오후 735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위로 덕분에 저도 많이 치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글을 쓰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존엄을, 기억을,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치매로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기억도, 언어도, 때로는 저희를 알아보는 능력도.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만은 치매도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돌보느라 힘드신가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지쳐도 계속하세요. 언젠가는 그분들도 떠나가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 그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웃음소리, 손의 온기,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도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우 씨는 글을 다 쓰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게시 버튼을 눌렀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정우 씨는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 잘 계시죠? 거기는 편하신가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의 답처럼. 정우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도, 형제들도, 아내와 아이들도. 정우 씨는 알고 있었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안고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같은 사랑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3년 후 정우 씨는 노인 돌봄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인데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우 씨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정말요? 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우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와 용기였다는 것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정우 씨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